21년 주요 방산사들의 수주 잔고로 했을 때 대략 30조가 조금 안 됐어요. 최근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3조 정도 돼요. 이 파이프라인들은 계속 늘어나요. 6대 4에서 7대 3으로 수출이 더 많아요. 출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장 효율성 있게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트럼프가 러우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종전이 평화랑 동의어는 아니라고 봐요. 다들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죠. 한국 업체들은 이제 수출이 열려갖고 급증을 하는 시기거든요. 주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하고 방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군수를 같이 하는 조선사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기를 만드는 뭐 그런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이 이제 어떻게 수주를 해왔고 실제로 뭐 실적이나 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작년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최근에 몇 년 사이를 보면은 22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무기가 갑자기 이제 소유가 급증을 한 거죠. 그리고 폴란드가 22년 8월 달에 대규모 계약을 했어요. 한국이랑. 굉장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 업체들, 한국항공우주의 FA50,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뭐 이런 기본 계약을 크게 하고 그중에 1차 계약들이 나왔고 그 계약들이 지금 이행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 상황들, 21년 방산 5사들, 주요 방산사들의 수주 잔고로 했을 때 대략 30조가 조금 안 됐어요. 20 몇 조 정도 됐는데 최근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3조 정도 돼요. 한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250%, 2.5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들은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폴란드 기본 계약한 게 1차 계약한 물량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 더 있어요. 그 계약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의 국가들, 루마니아나 주변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수요들 또 다른 지역들의 수요들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 업체들의 확장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 중에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도 있을 거고 뭐 해외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비율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국내가 절대적으로 많았었는데 수출이 많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6대 4에서 7대 3으로 수출이 더 많아요.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런 걸 수주할 텐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한 걸 거 아니에요. 그 경쟁력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일단 당장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에요. 전쟁을 할 때 22년에 전면전이 나기 전에는 전쟁이 가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시나리오겠죠. 우리나라는 휴전 상황인 거고 전시작전 체계가 평양에 맞춰져 가지고 전군이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략이 짜여져 있는데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면전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체계 자체가 전쟁보다는 억지력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고급 무기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무기들에 투자를 하는데 전쟁이 났어요. 전면전이 났어요. 실제로 포탄을 쏟아붓고 그리고 기술이 좀 발전했으니까 드론 같은 게 날아다니고 위성이랑 연결해서 첩보전을 하고 이런 전쟁이 실전이에요. 정말 뼈아픈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렇게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면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그건 실제로 병력이 가고 전차가 가고 자주포를 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없던 상황에서 억제를 하기 위한 무기랑 전쟁이 일어나고 쏟아부어야 하는 무기는 결이 다른 거예요. 그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성 있게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계속 전쟁을 대비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제일 1순위였는데 내가 당장 무기를 사야겠어 했을 때 그간에 협력을 하던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의 생산을 봤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기를 지원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22년 2월에 전쟁이 나고 22년 8월에 계약을 했는데 22년 11월부터 무기가 인도가 됐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런 대응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맞는데 그전에는 수출을 못했나? 그전에는 급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협력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주를 하면 되니까 그냥 3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게 전쟁이 나니까 그 가정들이 바뀌면서 한국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얼핏 생각하기로는 군수 산업에서 가장 선진국은 미국이고 보통 미국의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들이 비싸요. 그 미국의 인건비나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생각했을 때 좀 단가가 낮은 무기를 만드는 건 그네들 입장에서 효용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미국으로 무기를 역수출하려고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수출한 이력은 없는데 그런 무기 체계들이 비군 같은 무기도 있고 그리고 고등훈련기 같은 무기들이 지금 처음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무기들이 미국이 개발하고 만들기에는 상대적인 단가가 낮은 거예요. 반대로 F-35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고 패트리엇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병력 규모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것만 갖고 온다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 좀 더 신흥국 입장에서는 줘도 못 써요.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레벨에서는 한국 무기가 적합한 국가들이 많은 거죠.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무기가 계속 팔리려면 세계적인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종전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종전이 평화랑 동의어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나라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시작된 전쟁이고 그걸 동의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 상황들도 너무 많은 분쟁들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북한도 지금 참전을 한 상황이니까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다들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돈을 쓰고 자국의 백인들이 공장의 해로 이전하고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 1기 때 2016년에 당선된 논리였는데 자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게 지금 8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방향으로 확고해진 거죠. 전쟁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 경찰 역할을 돌아가서 다른 국가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안보에 투자를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중동의 상황들이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세계적인 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각 국가 간의 어떤 방위비 증가 압력이나 그런 뭐 군수 장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높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은. 그게 긴 미국의 역사로 보면은 원래 미국은 그런 국가였거든요. 자국 우선주의나 미국 입장에서의 판단들을 해왔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소식망들이 안정화돼야 되니까 다른 국가들의 안보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찰 역할을 해온 건데 에너지도 그렇고 소식망도 그렇고 예전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발을 뺀 거죠. 그러면 뭐 조선하고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방산 주가도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ETF도 마찬가지고 개별 기업도 뭐 한 2배, 3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밸류 부담은 없을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를 만한 여지는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 방산업체들이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보다 멀티플이 비슷하거나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업체들은 이미 전 세계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기술들을 보유한 업체들이랑 한국 업체를 비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비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업체들은 이미 수출 파이프라인을 다 갖고 있고 엄청난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가 매출이 2배가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뭐 단가나 물량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는 있지만 한국 업체들은 이제 수출이 열려갖고 급증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가치주라고 했을 때 한국은 성장주라고 생각하면 성장주에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 업체들이 멀티플이 올라갈 여지 또는
주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국 업체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 멀티플의 부담보다는 이것도 결국 이 성장이 언제까지 가냐라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종전이 오고 평화가 오냐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또 이게 깔려가면 거기서 추가적인 성장들도 있거든요. 무기 체계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 파이프라인에 국가들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커버하시는 그 방산 기업 중에 최선호주 한 곳을 꼽으신다면? 원래는 현대로템이에요. 그 현대로템을 좋게 보는 거는 수출의 순서로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슨은 이미 많은 수출을 보여줬어요. 실적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는데 현대로템은 실적은 이제 많이 올라왔고 수출 수주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좀 미뤄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계약들이 미뤄진 게 이제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로템을 좋게 보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국항공우주 수주나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좀 돌아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파트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